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이번 심층 분석의 주제는 AI의 정보 검색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그 그래프 RAG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어떻게 수학이랑 딥러닝으로 돌파하는지 그 최신 자료들을 샅샅이 살펴볼 거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가 수백만 개의 문서들을 뒤질 때 전체적인 숲이랑 아주 세밀한 나무를 동시에 보게 만드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미션이 진짜 중요하죠.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검색이나 정보 찾기를 이야기할 때 약간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기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엑스레이요. 아, 명확하게 딱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하얀 선이 딱 나타나고 의사가 여기 부러졌네요 하는 것처럼요. 키워드가 문서에 있냐 없냐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이고 명확한 걸 우리는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키워드 검색이나 단순한 벡터 검색은 딱 그런 엑스레이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인공지능과 지식 그래프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면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제가 먹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먹통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네,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정보의 풍경은 훨씬 더 혼탁하고 막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완벽한 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분석할 자료의 핵심은 이 혼탁한 흙탕물 속에서 AI가 단순히 단어를 매칭하는 걸 넘어서 지식의 위상적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지식의 위상적 구조라 단어가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 기존에 쓰이던 그래프 RAG, 그러니까 문서들을 지식 그래프로 연결해서 AI한테 컨텍스트를 주는 기술이 이미 그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선으로 이어놓긴 했죠. 근데 그 연결 방식이나 그걸 읽어내는 AI의 시야가 너무 얕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사람 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철수가 영희를 알고 영희가 민수를 안다고 해보죠. 네, 철수, 영희, 민수. 기존 그래프 RAG는 대체로 직접 연결된 엣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철수랑 영희가 아는 사이구나, 이건 파악하지만 철수에서 영희를 거쳐서 민수로 이어지는 그 경로에서 파생되는 깊은 맥락은 못 잡는 거죠. 다중호흡 연결의 숨은 맥락을 놓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특허 문서를 찾으면서 이 특정 신소재가 왜 항공우주 분야 엔진 부품에 쓰이나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보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그러면 AI는 소재에서 물성으로 다시 내열성으로 그게 또 엔진 부품을 거쳐서 항공우주로 이어지는 아주 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건너야 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징검다리 딱 하나만 보고 길이 끊겼네 이래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은 그렇게 여러 다리를 건너 뛰내면서 연결될 때 진짜 통찰이 나오는 건데 말이죠. 시야가 진짜 좁네요. 게다가 소스 자료를 보니까 더 치명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AI가 청취자 여러분이 던진 질문의 성격 자체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잖아요. 질문을 주파수로 보는 거. 네, 주파수 비유. 그게 이 자료의 핵심 인사이트 중 하나죠. 저도 그거 읽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해가 언제야? 이런 질문은 저주파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사실 확인이고 지식 그래프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글로벌한 성격이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충돌 지점에서 현대 물리학이 선택한 타협점은 뭐야? 이런 아주 복잡한 질문은 고주파 질문인 거죠. 아주 세밀하고 국소적인 경계랑 미세한 차이를 날카롭게 파악해야만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난이도가 다른 두 질문이네요. 근데 기존 그래프 RAG는 이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돋보기를 들이대는 거죠. 질문 복잡도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 끼질 못하니까 대형 언어 모델, 즉 LLM한테 맨날 어중간한 정보만 주게 되는 겁니다. 숲을 봐야 할 때는 나무 밑동만 덜렁 보여주고 나뭇잎의 결을 봐야 할 때는 산 전체 풍경 사진을 조거리는 격이네요. 그럼 이걸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수학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가 분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와,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가 분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하하,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프 안에서 각 노드가 이웃이랑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그 정보의 단차나 경사를 수학적으로 그려내는 거대한 지형도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변화율을 계산해서 전체 그래프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즉 고주파인지 아니면 완만한 저주파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계산의 연산 비용이 n의 세제곱이라는 데 있습니다. 노드 수의 세제곱이요? 위키피디아처럼 노드가 막 수백만 개인 지식 그래프면? 100만의 세제곱이죠. 슈퍼컴퓨터를 몇 달 동안 돌려도 실시간 검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용성이 완전 제로네요. 그래서 학계에서 꼼수를 냈잖아요. 채비셔프 다항식 같은 거. 네, 챔넷이라고 부르죠. 복잡한 계산을 다항식으로 적당히 퉁쳐서 연산량을 대폭 줄인 브릿지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길고 상세하게 파헤쳐야 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챔넷을 더 극단적으로 아주 뼈대만 남기고 단순화시켜버린 현재 AI 산업의 지배자, 바로 GCN입니다.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이죠. 아, GCN. 이거 요즘 AI 쪽에서 진짜 널리 쓰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GCN은 주변의 넓은 범위를 다 계산하는 걸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그냥 딱 자기 자신이랑 직접 연결된 1촌 이웃의 정보만 가져와서 섞어버린다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수식으로 보면 정말 우아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고유값 분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 주변 이웃들의 특징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버리는 연산을 층층이 쌓아올린 거예요. 이웃들 정보의 평균을 낸다. 이게 속도도 빠르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붙이기도 쉽다는 거죠. 그렇죠. 산업계에 완벽하게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미친 듯한 단순함과 속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균을 낸다는 단순한 방식이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아, 여기서 제가 자료 읽으면서 딱 떠올렸던 비유를 하나 꺼내볼게요. 이웃의 정보를 계속 평균 낸다. 저는 이거 완전 과일 스무디 만드는 믹서기 같더라고요. 오, 믹서기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믹서기에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처음 1, 2초 정도, 그러니까 GCN의 1층이나 2층 레이어 정도만 딱 돌리면 과일들이 적당히 섞여서 아주 예쁜 마블링이 생깁니다. 네, 아직 형태가 남아있는 거죠. 딸기 맛도 나고 바나나 향도 살아있고요. 노드들이 주변 이웃의 유용한 정보를 딱 보기 좋게 흡수한 최적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믹서기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리면 다 섞이겠죠? 네, GCN 레이어를 막 5층, 10층으로 깊게 쌓아서 계속 평균에 낸다는 건 이 믹서기를 5분 넘게 윙윙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경계가 싹 다 뭉개져 버립니다. 아, 결국 완전히 섞여버린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회색 빛깔의 밍밍하고 정체불명의 스무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프 안에 모든 노드가 결국 다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어서 서로를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되잖아요. 진짜 시각적이고 완벽한 비유네요. 그 믹서기를 오래 돌린 회색 스무디 상태. 학계에서는 그걸 오버 스무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과도하게 부드러워져서 뭉개졌다는 뜻이죠. 오버 스무딩. 단어 자체가 스무디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이 현상을 신호처리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요. GCN의 핵심 연산인 이웃 간의 평균 내기가 본질적으로 저주파 통과 필터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주파 통과 필터요? 평균을 내는 행위가 저주파 필터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나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픽셀들의 색상값을 주변 픽셀들이랑 평균을 내서 섞어버리면 사진이 어떻게 되죠? 뿌옇게 변하죠? 네, 뿌옇게 변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의 얇은 가닥이나 사물의 날카로운 윤곽선 같은 아주 세밀한 경계들입니다. 아, 그 날카로운 선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신호 처리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고주파 성분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대로 부드럽게 변하는 배경의 색감 같은 걸 저주파 성분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럼 GCN이 이웃 노드들이랑 값을 계속 평균 낸다는 건 지식 그래프라는 사징에다가 무한대로 불러 처리를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급격한 변화, 즉 고주파 성분이 다 깎여나가고 부드러운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와, 고주파 성분이 날아간다는 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날카로운 질문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의 철학적 차이가 뭐냐? 이런 아주 세밀한 엣지의 차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복잡한 추론 능력을 GCN이 스스로 다 날려버린다는 뜻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GCN은 혁신적인 속도랑 단순함을 얻은 대신에 복잡한 다중업 추론의 가장 필수적인 고주파 정보,
즉, 엔티티 간의 세밀한 경계와 엣지 있는 차이를 완전히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에. 속도 때문에 믹서기를 발명했는데 그 믹서기가 재료 고유의 식감이랑 영양소를 다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산업에서 쓰이는 그래프 RAG 시스템들이 단순한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다가도 조금만 맥락이 복잡해지면 두루뭉술하고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거군요. 네, 그 치명적인 한계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고주파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되살려야 하나요? 이미 다 섞여버린 잿빛 스무디에서 다시 딸기 씨앗만 핀셋으로 골라낼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소스 자료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신호 처리의 꽃이라 불리는 고전수학, 푸리의 변화리 GCN과 결합하는 겁니다. 와, 풀이의 변환이요? 네, GCN이 태생적으로 저주파만 편애한다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빛의 스펙트럼처럼 분해하는 푸리의 변환이라는 렌즈를 꺼내든 거죠. 자료를 보면 세 가지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인 사전 분리 방식입니다. 섞인 뒤에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아예 믹서기에 넣기 전에 미리 재료를 분리해둔다는 발상인가요? 맞아요. 그래프 신호를 GCN이라는 믹서기에 태우기 전에 그래프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 신호를 저주파 채널이랑 고주파 채널 두 갈래로 아예 쪼개버리는 겁니다. 쪼개서 어떻게 하죠? 부드러운 배경을 그릴 저주파 성분만 GCN에 넣어서 전역 구조를 학습하게 두고요. 날카로운 경계가 생명인 고주파 성분은 GCN을 안 거치게 별도의 우회로로 빼서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텐션 가중치를 써서 이 두 개를 아주 영리하게 다시 합치는 거죠. 무적정 섞는 게 아니라 섞을 거랑 날 것으로 둘 걸 미리 나눈다. 이거 꽤 영리한데요? 근데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나눌 순 없잖아요. 문서나 질문마다 중요한 대역이 다를 텐데 AI가 상황에 맞게 필터를 조절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방금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론인 GPRGNN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주파수 도메인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식이죠. 오, 스스로 조절을 하나요? 네. GCN이 무조건적인 저주파 편의 필터라면 GPRGNN은 학습이 가능한 필터입니다. 오디오의 이퀄라이저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이퀄라이저요? 네. AI가 알아서 각 홉에서 전파되는 신호의 가중치를 학습하고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꼼꼼한 수치가 적힌 기술 문서라면 AI가 고주파 대역을 쫙 끌어올리고요. 방대한 일반 백과사전이라면 저주파 대역을 살리는 식으로 적응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AI 스스로 안경 도수를 맞추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아예 다른 차원에서 계산을 해버리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네, 가장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세 번째 접근법, 스펙트럴 GCN입니다. 공간 도메인, 그러니까 지식 그래프 안에서 노드끼리 힘들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신호 전체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공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동을 시킨다고요? 수학에 컨볼루션 정리라는 기가 막힌 정리가 있거든요. 현실 공간에서는 너무 복잡한 합성고 변산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그저 단순한 숫자들의 곱셈으로 변한다는 정리입니다. 이 마법 같은 정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아주 정확하게 타격해서 필터링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세 가지 방법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AI가 여러분이 던진 질문의 난이도랑 성격을 스스로 딱 파악해서 지금은 숲을 봐야 한다. 아니면 지금은 나무 껍질에 갈라진 틈을 봐야 한다. 이걸 판단하고 맞춤형 렌즈로 갈아 끼우는 진화 과정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앞서 말한 이 방법들을 뿔뿔이 흩어두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조립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궁극의 아키텍처죠. 소스 자료에서는 이걸 스펙트럴 주파수 인식 그래프, RAG, 줄여서 SFA-GRAG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최첨단 AI 공장의 층별 설계도를 생생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데이터가 처음 들어오는 1층입니다. 여기서는 그래프 풀이의 변환이 문지기 역할을 딱 하고 서 있습니다. 사용자의 쿼리 신호가 들어오면 이걸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서 분석하죠. 넓은 맥락을 묻는 저주파인지 팩트를 묻는 고주파인지 판별하는 거군요. 네, 즉시 판별해서 신호를 두 갈래로 분리해 2층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그럼 2층에서는 두 개의 공정이 병렬로 돌아가겠네요. 저주파 브랜치는 아까 배운 그 적응형 필터 GPR-GNN을 타고 흘러갑니다. 숲의 전체적인 토픽 구조를 학습하는 거죠. 그럼 고주파 브랜치는 어떻게 되나요?
GCN을 피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걸 스무디로 뭉개버리는 GCN을 쏙 피해서 G80라는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컨베이어 벨트를 탑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죠. 어텐션, 그러니까 집중도를 다르게 준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G80는 무식하게 똑같이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웃이 더 중요한지 집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줍니다. 살려야 할 날카로운 경계는 확 살려주는 거죠. 엔티티 간의 세밀한 나무의 결을 훼손하지 않고 뾰족하게 살려내는 데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넓은 붓이랑 아주 세밀한 펜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네요. 이제 이 두 결과물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주파수 인식 어텐션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사용자가 처음 던진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섞는 비율을 결정하는 곳이죠. 저주파 중심이면 숲의 그림을 80% 정도 반영하고 복잡한 질문이면 세밀의 비중을 90%로 확 높여서 동적으로 혼합합니다. 와, 그렇게 완벽한 비율로 블렌딩된 맞춤형 서브 그래프가 4층으로 전달되어서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의 컨텍스트 창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SFA GRAG 파이프라인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 파이프라인 전체를 따라가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문서 조각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AI 머릿속에 지식의 완벽한 입체적 위상 지도를 통째로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은 지식의 굵은 줄기고 저건 외곽의 잔가지다. 이런 구조적 감각 자체를 LLM에 주입하는 거니까요. 이게 기존 RAG 기술과의 가장 파괴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실험실에서 끝나는 우아한 수학 노름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이 고도화된 기술이 우리 삶이나 회사 서버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점은 단연코 API 비용 절감과 응답 속도 향상입니다. 돈이랑 직결되는 문제네요. 기존 RAG는 노이즈가 엄청 섞여 들어갔잖아요. 단어만 비슷하면 문서 수십 개를 그냥 무식하게 우겨 넣었으니까요. 네. 근데 SFA GRAG는 질문 주파수에 정확히 공명하는 정보만 핀셋으로 집어서 전달합니다. LLM에 들어가는 정보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불필요한 토큰이 확 줄어드니까 API 호출 비용은 극적으로 떨어지고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완전 불필요한 첨가물펜 고밀도 영양 알약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 후반부에 나온 할로시네이션 탐지 기능. 저는 이 부분도 진짜 기발했어요. 네. 할로시네이션, 즉 AI의 환각을 방어하는데 주파수 역설계 방식을 쓰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LLM이 뱉어낸 답변을 다시 그래프 신호로 매핑해서 역추적해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원래 질문은 전역적인 흐름을 묻는 저주파 쿼리였는데 LLM의 답변에서 갑자기 지식 그래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고주파 에너지가 팍 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시스템이 바로 알아채겠네요. 잠깐, 너 이거 우리 회사 데이터에서 파생된 논리가 아닌데? 지금 지어내고 있지? 하면서 환각 상태를 즉각 차단할 수 있잖아요. 주파수 분석이 아주 완벽한 방패 역할까지 하네요. 네, 검색 엔진부터 압축기, 품질 진단 도구까지 모든 게 풀이의 변환이라는 하나의 수학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통합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스 자료에 등장한 또 하나의 반짝이는 개념으로 시야를 살짝 넓혀볼게요. SCDFT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름은 진짜 어려운데 결국 선택적 이산 코사인 변환 파인튜닝이라는 뜻이고 핵심은 이미지 압축이나 LLM 파인튜닝 할 때 특정 주파수 대역만 쏙 골라서 가성비 좋게 학습시킨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이 그래프 LRG에도 이식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이식됩니다. 그게 바로 한 도메인에서 증명된 수학적 직관이 다른 도메인으로 확장되는 아름다운 사례죠. 수억 개의 노드 파라미터를 다 학습시킬 필요 없이 쿼리랑 연관성 높은 주파수 대역만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 SDC, TFT 대시 GLAG 구조로 가는군요. 막대한 컴퓨팅 비용을 확 줄이면서도 똑똑한 지능은 유지하는 진짜 일거양득의 혁신이네요. 맞습니다.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는 거죠. 정말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고 밀도 있는 탐구를 함께 했는데요. 기존 AI의 얕은 연결에서 시작해서 연산 속도 높이려다 뭉뚱그려버린 GCN의 오버스무딩 함정도 봤고요. 그걸 풀이의 변환으로 이겨낸 주파수 맞춤형 인공지능 SEDFT 대시 GLAG까지 살펴갔습니다. 이걸 더 큰 기술 발전 맥락과 연결해보면 참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최첨단 딥러닝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마스터키가 사실은 수백 년 전 수학자들이 남겨둔 유산 안에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파동을 분해한 풀이에 다항식을 깎아낸 채비 셰프. 네. 1800년대 종이 위에 쓰인 보전적인 방정식들이 세기를 훌쩍 넘어서 2026년 현재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의 뇌 구조를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시대를 초월하는 수학의 영속성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파수라는 안경을 끼고 텍스트와 지식의 지형도를 그리는 놀라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걸 발판 삼아서 전혀 다른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감정이나 사회의 거대한 여론 흐름 자체를 일종의 지식 그래프로 만들어서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사회의 흐름을 주파수로요? 네, 소셜미디어와의 수많은 트렌드 속에서 금방 흩어질 얇은 유행, 즉 저주파 노이즈가 뭔지, 아니면 훗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날카로운 균열, 즉 고주파 신호가 뭔지를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먼저 찾아내는 세상 말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AI가 인간 사회의 주파수를 읽어내고 다가올 혁명과 폭동의 징후까지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우리 인간의 직관은 AI의 분석 앞에서 여전히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연결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